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관련해서 일본 엔화의 전망까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와 FOMC 회의록 결과를 확인하고 가면요, 미국 6월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신규 고용자 수가 37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전월 대비 살짝 낮아지긴 한 수치인데 여전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25만 명, 26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 걱정인데, 고용 자체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이 결과를 보면서 경기 침체 걱정이 잠시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자신 있게 75bp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최근 한 2, 3주간 굉장히 흔들리면서 채권금리가 많이 빠졌었죠. 경기 침체 걱정이 나오면서. 근데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결과를 맞았고요. 어쨌든 일자리 수를 놓고 보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돌아온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7월 정도까지 이제 일자리 회복이 거의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고용 지표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이제 올라오면서 시장에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녹아있긴 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짧게 빌리는 게 당연히 금리가 낮고, 길게 빌리는 게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진 역전된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경기 지표의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소비자 지출도 여전히 높긴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한 미국 카드 소비액을 보면은 6월 달에도 11%가 전년 대비 올랐죠. 이게 5월 달에 9%, 4월 달에 13% 이런 식으로 계속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소비자 지출도 아직까지는 탄탄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미국 모기지 금리도 일단 급락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고점 대비 꺾인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6% 거의 가까이 갔다가 이제 5.3%로 꺾였죠. 근데 여전히 엄청나게 높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한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6월 FOMC 회의록을 보면은 딱히 새로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좀 특이한 점은 이게 6월 15일 3주 전에 했던 FOMC이긴 하지만, 그 당시 FOMC의 회의록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게 증시는 호재로 어느 정도 작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90회나 됐는데, 경기 침체는 6월 FOMC 당시까지만 해도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 언급을 계속하면서 금리를 빡세게 올려서 인플레를 잡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연준의 주요 인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매파들로 유명한 월러와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75bp 인상을 재차 지지하는 발언을 언론에 나와서 계속 했습니다. 미국 밖의 글로벌 물가와 유가 전망을 보면은 6월 회의록도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도 결국에 크게 다른 건 없고, 7월 달부터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bp 7월에 올리고 9월에는 더 큰 폭에도 열려있다라는 내용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고, 한편 여기선 더 중요한 게, 유럽이라는 건 나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그 외에 이태리나 더 못 사는 나라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 파편화를 막자, 못 사는 나라들의 파편화를 막자는 내용도 같이 회의록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표를 살펴보면은 유럽의 위기를 이제 살펴보는 주요 지표로 국채금리, 이태리 국채금리와 독일 국채금리 이 차이를 살펴봐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치솟는다는 거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확 치솟는 경향이 있는데, 이태리 국채금리가 독일 국채금리보다 한 1.3% 정도 이제 높은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요. 한편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나온 게,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EU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초안이 발표가 되고 2월 달에 확정이 된 다음에 이번에 투표만 한 건데, 이때부터 이 12월에 초안 발표될 때부터 되게 논란이 많긴 했어요. 천연가스랑 원자력이 정말로 친환경이냐라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2050년에 탄소 중립 가려면은 그 중간 단계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실상을 살펴보면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 엄청 의존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아직도 엄청 의존하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안이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텍소노미, EU 텍소노미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라고 불리는 이런 용어인데,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텍소노미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들, 한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의 기준이 될 안건이라서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천연가스랑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당분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경으로 사실 볼 수 있는 지표를 이번에 확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독일이 30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되게 작게 나와 있었는데 1991년에 적자를 낸 이후 계속해서 월간 무역 흑자를 내다가 마이너스로 이번에 처음으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입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엄청 늘어나는데 수출은 그렇게 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자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여기서 정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EU에서는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의 유니퍼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최대급 전력 회사인데 여기는 정부가 구제 금융을 논의 중입니다. 이제 원재료 에너지 값은 오르는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리기 굉장히 힘들죠. 정치와 여론이 맞물리는 분야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 전이가 특히 힘든 업종입니다. 한국전력도 이제 몇 년 적자인 상황에서 이번에 한전이 여름에 전기료 조금 올리는 거 갖고도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마찰이 있을 정도로, 물론 이게 올리는 폭이 적자 폭을 채우기에는 한참 부족한 폭임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영업을 하기 힘든 업종인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 관련해서는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확연히 갈리는 모습인데요.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CT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오면 유가 65불도 가능하다, 그리고 최악은 40불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고, 반면 JP모건은 지난주에 최악에는 380불도 갈 수 있다, 전쟁이 심화되면서 러시아가 보복성으로 감산을 하고 수출을 끊고 하게 되면은 38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IB들 간에도 서로 경제 전망과 유가 전망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 금융위기 왔을 때 유가가 금융위기 직전에 호황일 때 160불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40불대까지 급격히 빠졌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갖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는 훨씬 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사례를 보시면은 기준금리 100bp 올렸고요, 이번 주에. 이 나라는 공식 부도가 났죠.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인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더 하고 긴축 정책을 더 펴가지고 IMF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파키스탄은 125bp를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둘 다 기준금리 15%가 됐고, 참고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올해만 현재까지 금리 5% 넘게 올렸고 525bp를 올렸죠. 그리고 뭐 에너지 보조금 줄이고 전기요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재정 정상화를 시행 중이고요. 인플레가 아무래도 뭐 21%나 나오다 보니까 빨리 잡으면서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한편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적인 이머징 마켓이죠. 25bp 금리 인상으로 끝났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의 이 물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 6%, IMF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의 6%대 상승인데 차트 보시면 정말 IMF 때 이제 6.8, 9.5도 갔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2008 금융위기에도 6%안 찍었는데 이번에 6%를 찍었어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7% 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호주는 예상대로 금리 50bp를 올렸고요. 빠르게 이제 3달 연속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엔 일본의 사건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일단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가격 추가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사고 있고,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 일본의 쇼와덴코라는 업체가 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재료 수입 단가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반도체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거라는 이 걱정을 더해줬고요. 참고로 쇼와덴코가 이제 TSMC의 주요 부품 공급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경제와 전 세계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8일 금요일에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총격당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경제 영향만 살펴보면은 이 아베 신조가 굉장히 장기간 집권을 하면서 경기 완화책으로 일본 경제를 디플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베가 시작했던 이 경기 완화책, 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자라는 경기 완화책이 지금까지도 이 자민당 인사들, 아베 후임들한테 이어지면서 스가 총리와 기시다 총리, 그리고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까지 주요 인물들이 모두 엔화 약세와 일본 경기 완화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기조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베 신조가 사망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본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봉쇄를 풀었다 보니까 경기 확장 국면을 일단 다시 맞이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또다시 재봉쇄 가능성과 공급망 우려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치 예산까지 땡겨와서 이 인프라 투자,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쏟아붓겠다고 이제 밝혔고, 차량 판매 같은 경우에는 봉쇄됐을 때는 차량 판매가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6월 달에는 다시 리오프닝이 되면서 차량 판매가 올랐죠.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긴 한데 상승 반전을 했다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편 홍콩에는 티안치 리튬이라고 해서 대륙의 리튬 제조사, 전 세계적으로도 탑3, 탑4 정도 되는 업체가 홍콩에 2차 상장을 하면서 자본을 더 땡겨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부터 심천에도 상장되어 있었던 회사인데 홍콩에 2차 상장을 했죠. 덕분에 홍콩 증시에도 오랜만에 호재였는데요. 올 상반기에 시장이 안 좋고 홍콩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이랑 주식 발행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마이너스 90%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또 중요한 이슈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하 관련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이 미국 물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원래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난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진전은 좀 있었어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 간의 화상통화가 나름대로 훈훈하게 마무리됐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닌 게, 방금 말씀드린 미 재무장관, 경제 쪽에 옐런 재무장관은 찬성을 하는데 외교 쪽에서는 이걸 계속 반대를 해요. 왜냐면은 이걸 단순히 인플레 잡는 걸로 그냥 풀어버릴 게 아니라 이 대중 관세 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다가 좋은 포인트, 협상 포인트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냥 풀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를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견제를 여전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이 네덜란드 업체에다가 중국에다가 이 DUV, 최신 공정 반도체 생산에는 EUV라는 게 쓰이는데 이거는 진작부터 중국에 수출이 막혀 있었던 기계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ASML한테 DUV도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견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말이 많았던 트위터 인수 계약을 결국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고, 파기 위약금만 1조 3천억 원이 되죠. 근데 이거를 다 낸다기보다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당연히 머스크는 안 내려고 할 거고 트위터는 받아내려고 하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정보 제공 제대로 안 했다, 협조 제대로 안 했다라는 식으로 블레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트위터 인수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엄청 팔았죠. 이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 현금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위터도 안 사고 그만큼 테슬라도 주가 빠지기 전에 많이 팔고 하는 식으로 되게 많이 현금화를 잘 해놓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재밌었던 거는 리바이스, 청바지계의 고인물인 리바이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배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 실적 시즌, 은행들 실적 시즌부터 들어올 텐데 다들 좋은 실적과 함께 배당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등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채널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전체 매출의 20%가 디지털에서 나오는 수준이고 D2C와 도매 판매를 이제 모두 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